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ICT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우리 제품들이 혁신상을 많이 탄 것에 대해 한국의 IT 혁신 역량을 전 세계에 보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독감과 홍역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손 씻기와 음식 익혀 먹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 연구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5G 관련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에서 최근 간헐적 단식까지 특정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하면 이를 따라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행 다이어트가 정말 효과적인지 문제는 없는지 내 몸 보고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ICT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DDP에서 개최된 한국전자 IT 산업 융합 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우리 제품들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혁신상을 많이 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대학이 출품한 제품까지 고르게 혁신상을 탔다며 한국의 IT 혁신 역량을 전 세계에 보인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시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과 대학생, 특성화고 학생 등과 간담회를 열어 세계 ICT 혁신 흐름을 공유하고 한국 제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참석자들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CES에 출품했던 첨단 전자제품을 둘러보고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독감, 홍역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련 브리핑을 갖고 손 씻기와 음식 익혀 먹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또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는 설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독감은 주로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로 감염되고 침방울이 환경에 묻었을 때 손을 통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기침하는 환자는 소매에 얼굴을 대고 기침을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홍역이나 세균성 이질, 모기맥의 감염병인 말라리아와 댕기열, 그리고 메르스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유입된 법정 감염병은 모두 672건이 신고돼 2017년보다 27% 늘었습니다. 국내의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 공기가 나쁠 때 서풍이 불면 높아지고 국내보다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국가기관 연구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인천 지역의 미세먼지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나쁨일 때는 그 전날 서풍이 불었고 베이징과 산둥성 등 중국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인 에어로졸의 농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천 도심 지역보다 중국과 가까운 백령도 관측소에서 포착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농도가 미세먼지 예측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미세먼지 자료에서 나라박 요인을 빼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1분기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보였던 날은 20일에서 30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휴업이나 수업 단축, 시차 출퇴근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이나 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말 발사된 천리안 위성 2A호가 촬영한 지구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해상도가 천리안 1호보다 4배 이상 높아졌고 천연색 영상으로 바뀌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 예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리안 2A호 위성이 처음 촬영한 지구의 모습입니다. 푸른빛이 선명한 바다와 그 위를 덮고 있는 하얀 구름, 중국과 호주 내부의 사막지대는 붉은 빛으로 표시됩니다. 천리안 1호는 흑백이었지만 천리안 2A호는 컬러 영상을 보냅니다. 해상도도 4배 이상 높아져 한반도 해안 지형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발사된 천리안 2A호는 고도를 높여가며 목표했던 지상 36,000km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이후 탑재된 기상용 카메라로 지구를 촬영해 전송한 겁니다. 1월 26일 날 낮 12시 10분경에 천리안 위성 2A호가 촬영한 첫 영상을 저희 위성센터하고 그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에서 수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리안 2A호는 기존 3시간 간격이던 전지구 영상을 10분마다 촬영하고 15분 간격이던 한반도 영상도 2분 간격으로 크게 줄여 생산합니다. 그만큼 집중호우나 태풍 등 한반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천리안 2A호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시험 운영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정식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례적으로 겨울에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건데요. 설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최재민 기자입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젖소 농가입니다. 방역 당국이 소독과 함께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를 긴급 매몰 처분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어제 오전 젖소 20여 마리가 침 흘림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방역 당국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는데 정밀 검사 결과 O형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설을 앞두고 한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도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발생 지역인 경기도는 물론 인접 지역인 충청 지역에는 오늘 밤 8시 반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까지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과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구제역 확진 농가 주변 500m 안에는 8개 농장에서 500여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사육 중인데 긴급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지역 우제류 가축은 예방 차원의 매몰 처분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3km 이내는 통제 초소도 설치해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농가 82곳이 소와 돼지를 비롯한 우제류 가축 4,3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진 농장에 지난 주말 우유 집유 차량이 다녀간 것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 확인과 확산 방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매년 이맘때면 정부 부처가 대통령 업무 보고라는 걸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미 보고를 한 부처도 있고 아직 보고를 하지 않은 그런 부처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에는 후자에 속해요. 예. 근데 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8일 그 YTN에 출연해서 올해 주요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 가운데 좀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 5G 상용화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자 5G 상용화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면서 관심이 참 뜨거운데요. 5G는 단순히 통신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뭐 초연결 사회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3G에서 이 4G LTE로 넘어올 때는 속도만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이 LTE에서 5G로 넘어올 때는 우리가 네. 속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그 앞에다 이제 초연결이라는 얘기를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연결 사회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연결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다. 예. 뭐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 공장 이런 거가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 밑바탕이 되는 게 이 5G 이동통신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5G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고 속도가 기존 LTE보다 한 20배 정도 빠르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새로운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뭐 한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네. 유영민 장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섞여버립니다. 아무런 시간차도 없고 고속이야. 그러면은 그게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원격 서울에 있는 의사가 미국에 있는 환자를 로봇팔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술을 할 수 있고 네. 위험 지역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로봇이나 드론이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해내는데 원격지에서 그 조정을 하는데 시간 차이가 있으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상상만 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또 이전에 없었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5G 서비스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 5G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선두권에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1일이었죠. 이 정부가 5G용 전파를 처음 송출하면서 이제 5G 시대의 어떤 개막을 알렸었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는 3월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이 5G 그 상용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이 5G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그 관련 시장을 선점하겠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네. 5G 시대를 맞아서 지금까지 이 전 세계 통신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어떤 뭐 변화가 생길지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5G 상용화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고요. 또 관련해서 우주 분야와 관련한 어떤 포부도 밝혔는데 특히나 저희가 지난해 우주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3가지가 있었다고 해서 뭐 3타수 3안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네, 첫 번째 좀 굵직굵직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11월 28일이었죠. 예. 이제 한국형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체가 발사에 성공했었죠. 네. 이게 이제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형 발사체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뭐 이런 평가를 그때 받았었고요. 예. 이어 12월 4일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가 발사에 성공했고 바로 다음 날인 12월 5일에는 예. 기상 위성인 천리안 2A호가 발사에 성공했었죠. 네, 정말 연달아서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말씀하신 3가지 발사 모두 의미가 있지만 특히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체의 성공이었죠. 네,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이 75톤급 엔진은 결국 한국형 발사체에 쓰이는 엔진이잖아요. 예. 이 한국형 발사체는 뭐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지만 오는 2021년 1.5톤급 인공위성을 실어서 네. 우주에 이제 쏘아질 예정인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발사체라는 거는 뭐 인공위성 같은 거를 우주에 쏘아 올리기 위한 일종의 로켓 같은 걸 말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앞에 한국형이 붙은 이유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다. 그래서 이제 한국형 발사체라고 부르고 예.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느리오라는 이름도 갖게 됐죠. 네. 자, 그래서 2년 뒤인 2021년에 한국형 발사체 본발사가 계획 중에 있는데요.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를 갖고 있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주신다면요. 이제 아까 그 3타수 뭐 3안타 얘기했었는데 네. 그 2번의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결국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이용해야죠. 예. 쏘아 올려야 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해당 업체에 돈을 내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간과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쏘고 싶을 때 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발사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로 만약에 발사체를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발사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렇게 발사체를 보유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는 걸 넘어서 이제 뭐 달까지 탐사선을 보내는데도 응용할 수 있다. 달 탐사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주라는 것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우리 안보에도 상당히 의미를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나라고 이 우주만큼은 국가 간의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기술이 좀 민감하다 어렵고, 보니까. 민감하다 예. 보니까. 그래서 이 독자적으로 우리가 발사체만이라도 위성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발사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 위성을 전부 해외에 가서 쏘고 그러거든요. 그랬죠. 지난해 두 번의 그 위성의 경우에는 예. 한 번은 그 스페이스X 네.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를 했었고 펠컨 9이었죠. 또 한 번은 이제 아리안 스페이스 아리안 5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한국형 발사체 그런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앞서 이 달 탐사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 그 이상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달 탐사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올해가 이제 50년이 되는 예. 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은 그 창어 4호를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시키면서 예, 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제2 아폴로 계획, 다시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겠다.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이러면서 이제 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런 우주 선진국들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도 못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내년이죠. 네. 2020년에 시험용 달 궤도선을 이제 쏘아 올릴 계획이에요. 궤도선이요. 이 궤도선이라는 거는 착륙선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예. 그 달 상공에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인공위성이 네. 도는 것처럼. 달의 궤도를요. 네, 달의 궤도를 도는 걸 우리가 이제 궤도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쏘아 올릴 달 궤도선은 미국의 이제 그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실려서 발사될 예정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2030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달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인 거죠. 실제로 예. 달에 착륙을 하는. 근데 이 착륙선은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서 쏘아 올릴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누리호를 개발 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리호가 개발이 되고 나면 이걸 좀 개량을 해서 누리호는 총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다 1단을 더 얹어서 총 4단으로 개량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나라가 만든 달 착륙선을 실어가지고 2030년에 달에 착륙을 시도할 네. 계획입니다. 2030년이면은 얼마 되지 않은 것 10년 같아요. 조금 예, 넘게 10년 좀 남았죠. 넘게 남은 건데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에 착륙선을 실어서 달 탐사까지 나서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우주 개발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런 의미로 본다면 2030년이 예. 우주 개발의 어떤 새로운 원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R&D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그럼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이 20조 원을 올해 처음으로 돌파했어요. 예. 이게 이제 정확히는 20조 5천억 원 규모인데 이 정부 R&D 예산은 그 시작 연도가 1964년이에요. 이때 이제 과학기술처가 설립이 되면서 정부 R&D 예산이 투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20억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55년 만에 10,000배 이상 R&D 예산이 증가한 거죠. 네. 20조 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 그러니까 민간이랑 정부를 모두 합친 R&D 예산은 79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0조 원이니까 정부가 예. 전체 R&D 한 4분의 1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엄청난 수치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궁금한 게 이런 R&D 예산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그게. 예. 그래서 정부 R&D 예산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혁신 성장 가속화, 그다음에 과학기술 혁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분야에 예.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미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8대 혁신 성장 선도 분야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네. 뭐 바이오 헬스나 드론, 미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혁신 성장 선도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기초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지만 네. 굉장히 긴 호흡에 투자가 필요한 분야잖아요. 장기적으로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 기초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약 한 2,80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해 한 1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예, 자, 정부 R&D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던 매선 침 치료가 만성 목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선침이 미용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 질환에 처방되고 있지만 이 효과와 안전성을 임상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매선침은 바늘 형태의 침에 녹아 없어지는 수술용 실을 결합한 특수침입니다. 치료 부위에 매선침을 찌르고 빼면 실이 남아 분해되면서 지속해서 자극을 주는 원리입니다. 매선침은 주로 안면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과 척추관절 통증에도 사용됐지만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임상 연구를 통해 매선침이 만성 목 통증과 그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라든지 목을 좀 이렇게 너무 뻣뻣하게 계속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찌르는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쑤시거나 약간 이런 통증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연구진은 만성 목 통증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4주 동안 매선침을 시술했습니다. 그 결과 매선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다른 일반 환자군보다 목 통증과 기능장애, 불안과 우울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은 삶의 질과 전반적 만족도도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선침은 특히 시술 직후보다 오히려 시술 뒤 5주 이후에 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시술 부위에 남아있는 특수 재질의 실이 계속 자극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선침은 미용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일선 한의원에서는 척추관절 통증 질환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매선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한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보안대책의학 저널인 JACM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땀의 변화를 이용해 우울증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우울증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의 반응에 무뎌진다는 점을 활용해 미세한 땀의 변화를 측정하는 피부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피부 센서의 신호로 우울장애 상태 진단이 가능하다며 이 기술과 함께 뇌파와 심장박동, 호흡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보완되면 자폐증이나 공황장애 등도 진단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습니다. 손목에 차면 걸음수와 심박수 등을 알 수 있는 스마트 밴드가 주요 성능에서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마트밴드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은 칼로리 소모량 측정에서 2개 제품은 운동거리 측정 정확도에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7만 원대로 가장 비싼 인바디 제품과 3만 원대로 가장 저렴한 띵스 플러스 제품이 칼로리 소모량 측정에서 모두 보통 수준에 그치는 등 비싸다고 정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완전 충전까지의 시간은 최소 60분에서 최대 123분이 걸렸고 완전 충전 뒤 사용 가능한 기간은 2.3일에서 12.7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 포털 사이트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연휴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인 다음 달 4일 오전이, 돌아오는 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가 가장 밀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귀경길은 지난해보다 최대 2시간 50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예상 이동 인원은 4,895만 명, 하루 평균 699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말 그대로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특히 설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855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574만 2천 대에 달해 지난해 설보다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인 4일 오전, 돌아오는 길은 5일과 6일 오후가 가장 밀릴 전망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4일 오전에 집을 나서겠다고 답한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귀경 시점은 설 당일인 5일 오후가 32.7%로 가장 많았고 다음 날인 6일 오후가 3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6.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요금소 기준 예상 귀성 시간은 부산까지 6시간, 광주까지 5시간, 대구까지 5시간 10분이고 귀경길은 울산에서 출발하면 8시간 10분, 목포에서 출발하면 9시간 10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보다 설 연휴가 하루 늘어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귀성 시간은 최대 1시간 반 줄었지만 설 이후가 짧아 귀경 시간이 2시간 50분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을 추가 운영합니다. 또 23개 요금소에서 일부 진입차로를 통제해 본선으로 들어가는 교통량도 조절합니다. 고속터미널에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행사도 합니다만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고속버스에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량을 개조해서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닥터 헬기 6대와 군안 견인 차량 2,400여 대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나 디톡스 다이어트 같이 연예인이 성공했다는 다이어트 방법은 유행처럼 번지곤 하죠.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유행 다이어트를 무턱대고 따라하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유행 다이어트의 허와 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심경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얼마 전에 FMD 식단이라는 말이 검색어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간헐적 단식의 일환이다라고 하는데 간헐적 단식 최근 인기를 참 끌고 있죠. 네.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몇 년 전에도 사실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고요. 예. 간헐적 단식 하면은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굶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과거에 유행했던 뭐 황제 다이어트나 원푸드 다이어트에 비해서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단지 시간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얼핏 보기에는 더 쉬워 보이죠. 예.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그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네. 먹는 그 16대 8 법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중에 8시간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5대 2 법칙이라고 해서요. 네. 일주일 동안 5일 동안은 평소처럼 섭취를 하고 이틀은 24시간 금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 어쨌든 굶어야 한다는 맞습니다. 점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일일 일식 다이어트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일 일식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탤런트 김상중 씨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알려지기도 했죠. 네. 한동안 참 유행이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간헐적 단식에 속하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먹다가 안 먹게 되니까 먹는 총량이 감소하면서 이런 유행 다이어트들의 특징이요. 사실은 감량 속도가 빠릅니다. 일단 눈에 보이니까 예. 효과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뭐 칼로리 계산하고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실천하기에도 쉬워 보이고 왜냐하면 살이 찐 사람들일수록 적게 먹는 것보다 아예 안 먹는 게 더 낫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굶다 보면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자꾸 비축하려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요. 오히려 몸이요. 그렇죠. 그리고 식욕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일일 일식이 아니라 일일 폭식 다이어트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장기적으로 검증이 안 된 이런 유행 다이어트를 무조건 따라하는 거 위험할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 효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 효과가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어트 효과는 먹는 대로 그리고 움직이는 만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질량불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평소보다 한 숟갈이라도 덜 먹으면 예. 빠지니까 이 시간 제한을 하다 보면 덜 먹게 돼서 당연히 빠지고 그렇지만 여느 유행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이게 장기간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네. 몸은 굉장히 본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굶다 보면 오히려 폭식을 유발하고 그리고 근육량이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은 네. 또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굶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든지 뭐 네. 8시 이후에 안 먹는 생활형 다이어트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굶는 다이어트는 뭐 어쨌든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회복시켜준다 이런 말도 들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어떤 방법이든지요. 모든 사람한테 좋을 수는 없는데 예. 특히 이제 간헐적 다이어트도 일단은 살이 빠지다 보니까 뭐 일시적으로 혈당이 좀 좋아진다든지 혈압이 좀 떨어진다든지 예. 체중 감소와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전혀 검증이 안 됐고 오히려 예. 최근에 그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당뇨가 악화된다.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24시간, 뭐 12시간 이상 굶다 보면 당뇨 환자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예. 굶는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정신 집중을 해야 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이 어쨌든 이 몸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몸에 나쁜 연구 결과가 오히려 있다는 점이 좀 그렇죠. 충격적인데요. 또 최근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저탄고지라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고요. 네. 일단 이게 뭔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탄고지는요. 최근에 이제 그 비만의 원인이 이전에는 지방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예. 했다면 최근에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원인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이 인슐린이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축적을 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살찌는 거죠. 그러다 보니 탄수화물을 안 먹고 인슐린이 안 나오다 보면 살도 덜 찌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이게 그 다이어트를 하려는 목적과 예. 뭐 방법이 바뀐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서 살은 안 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지방들이 혈관에 떠돌게 될 수 있고요. 네. 또 케톤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뇨병 같은 환자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실천하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탄수화물 섭취는 55%에서 65%를 권장하고 있는데 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70% 이상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런 경우에 갑자기 5%에서 10%만 섭취를 해라. 네. 이런 거는 사실상 지속하기도 어렵고 예. 또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연구 결과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의학 학회에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탄수화물을 어쨌든 다이어트 할 때는 먹긴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 꼭 필요한 영양소죠. 예.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탄수화물이 살이 찌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혈당을 빨리 올리는 뭐 예. 단당류나 인스턴트 식품 대신에 우리 탄수화물이지만 혈당이 비교적 천천히 올라가는 현미라든지 보리라든지 잡곡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등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인슐린 다이어트라고 하죠. 네. 그 당지수가 높지 않은 탄수화물, 착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현미나 잡곡 같은 그렇죠. 탄수화물은 섭취하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역시 어쨌든 몸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떤 다이어트가 효과적일지가 궁금한데 앞서 시간 제한 다이어트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는 걸 좀 참아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좀 간헐적 단식이랑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간헐적 다이어트는 이제 굶는 동안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일반인들 특히 주부들이라든지 비만 환자들은 안 하는 게 좋다. 뭐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분들이라든지 예. 트레이너들에게는 뭐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조금 완화한 게 이제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해서요. 이거는 12시간 먹고 12시간 금식. 즉 7시 정도에 일어나시는 분이라면 7시,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는 드셔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오후 7시에 먹지 마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활동을 하고 생활하는 동안은 평소처럼 세 끼를 다 먹을 수도 예. 있고요. 대신 이제 활동량이 없는 시간대에는 먹는 거를 좀 제한해 주는 건데 이 역시도 이제 당뇨병이 있다든지 심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너무 고령인 분들, 임산부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이후로는 음식물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아무래도 있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빠른 감량은 빠른 요요를 유발하고 또 예. 건강에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빈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그래서 처음에는 10% 감량을 목표로 결과적으로는 30%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새해 아직 한 달도 안 지났잖아요. 네. 새해 결심으로 다이어트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알려주신 12시간 공복 다이어트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심경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기존 식사 순서를 뒤바꿔서 과일과 채소를 먼저 먹어 포만감을 준 뒤에 밥을 먹기 전에 반찬부터 먹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15분 이상 천천히 식사를 해야지 우리 몸이 배가 부르다고 느낀다고 하네요. 체중 감량 효과는 물론이고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고 알려진 거꾸로 식사법.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